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아픈 진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 챕터 2.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2000년 전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정도로 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이 건강하면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장 건강이 무너지면 질병의 도미노가 시작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잦은 회식, 바쁜 일상에 둘러싼 현대인들은 알코올 섭취와 야식, 가공식품, 무분별한 약물 남용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급성 혹은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로 우리의 장은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 이 모든 요소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자각하기는 힘들다. 무지함과 무관심 속에서 우리 몸의 근간이 되는 장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한때 영화 300이 히트를 친 적이 있다. 필자 역시 이 영화를 무척 좋아했는데 단 300명의 군사가 100만 대군을 맞서 싸우던 장면은 아직도 짜릿함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수많은 요소들로부터 건강을 위협받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장으로 이 모든 요소들을 막아낸다. 마치 300명의 군사가 대군을 막아낸 것처럼 말이다.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은 건강한 장에서 출발한다. 몸의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가장 처음 이야기했던 소화장애 역시 장의 기능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번 장에서는 자연치유력의 핵심과도 같은 장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장이 무너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몸의 여러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장은 우리 몸의 건강 척도다. 장은 인체를 침범하는 외부 물질이 가장 많은 곳이며 여기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가 집결되어 있다. 장은 온몸의 세포 및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이루며 끝없이 소통한다. 따라서 장 환경이 나쁘면 모든 병이 시작되며 반대로 장 건강만 제대로 지켜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장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장은 어떤 일을 할까? 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여 에너지를 제공하며 우리 몸의 면역을 좌우하고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며 우리의 감정을 조절한다. 또 배변 활동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중요한 활동을 한다. 위에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위액과 함께 산화시켜 장으로 보내면 장은 담즙, 췌장 효소를 동원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을 또 한 번 완벽하게 소화시킨다. 위, 간, 소장, 췌장에서 각각 위산, 담즙, 소화효소가 잘 분비되고 이후 위 운동과 장 운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우리 몸의 소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몸속에 들어온 음식들은 몸이 필요로 하는 작은 단위로 쪼개어져 필요한 영양분은 몸 안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런데 이 중 소화 과정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장에 염증이 생겨 소화뿐 아니라 영양분 흡수, 노폐물 배출 등 모든 것이 무너진다. 또 변비, 복통, 가스, 팽만감, 메스꺼움, 과민성 장증후군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결국
장누수로까지 이어진다. 장누수가 불러올 위험성은 여러 번 말해도 부족할 정도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장누수란 소장세포들의 구멍이 나거나 세포 간에 틈이 벌어져 소화가 안 된 음식물 찌꺼기와 독소, 유해세균,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와 각종 장기 손상 및 염증을 유발하여 전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 장누수가 발생하면 우리 몸의 영양 공급처였던 장은 갑자기 독소 공급처로 돌변한다. 그리고 결국 전신의 다양한 질환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도미노 현상이 펼쳐진다. 장은 인체의 1차 방어막이다. 장은 유해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환경독소 등이 외부로부터 인체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보호막 작용을 한다. 즉, 장은 주변 환경과 인체를 구분짓는 경계선으로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인체는 질병에 바로 노출된다. 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로부터 끊임없이 자극받고 있고 음식과 함께 들어온 독소, 세균, 곰팡이 등과 맞서며 늘 염증과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다행히 우리 몸은 장벽을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강력한 방어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방어 기능이 무너지면 인체는 걷잡을 수 없는 질병의 대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 그 방어 기능 중 하나가 면역 시스템이다. 장에는 인체 내 면역세포가 70%나 포진되어 있다. 사람의 면역력이 장에서 좌우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다. 이 면역세포들을 조절하는 것이 장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장 속에 있는 장내세균이 장세포와 소통하면서 면역세포들을 조절한다. 장내세균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들은 장세포들로 하여금 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 이 호르몬은 뇌의 식욕 조절에서부터 인체의 대사에도 관여함으로써 혈당 조절을 통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지방제사를 통해 고지혈, 동맥경화, 비만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내세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은 자가 면역을 유발하는 면역세포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신성 만성염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반면에 어떤 장내세균은 과잉으로 활성화된 면역세포를 잠재우는 역할을 하여 면역균형을 이루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 몸의 장의 소화, 흡수, 배설의 중심일 뿐 아니라 대사조절, 감정조절에 관여하여 장내 면역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면 면역력이 높은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장벽을 자극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피하는 것이 바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의 기본이며 내 몸이 건강해지는 길이다. 유년 시절 장 건강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 사람의 세균 노출은 아기가 산도를 빠져나올 때 산모 질의 미생물에 노출되면서 처음 일어난다. 이것은 장내 세균 발달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산모의 장내 세균 상태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한 장내 세균을 물려받게 되어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분만 방식은 아이의 장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연 분만을 하면 어머니의 자궁이나 질에 있는 건강한 미생물에 노출이 되고 태아의 면역 체계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제왕절개를 하면
피부와 환경에 존재하는 유해균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유해균들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된다. 이는 아이의 어린 시절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뇌의 건강도 저하시켜 집중력과 학습력도 떨어지게 만든다. 따라서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원한다면 출산 전 임산부의 장내 세균 균형에 신경 쓰면서 출생 후 2년 이내 아이의 장 환경을 유익균이 우세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유와 이유식도 중요하다. 출생 후 최소 1년 이상은 모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모유에는 면역을 강화하는 물질들과 성장 인자들 그리고 장 세균들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반면 일찍 분유를 먹기 시작하면 장 건강에 좋지 않은 당과 GMO들을 섭취하게 되어 장내 세균 불균형이 만들어지며 특히 장에 좋은 유익균이 저하되어 장 건강이 나빠지면서 전신질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장 건강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자랐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조그만 자극에도 금방 장에 탈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어린 시절 장의 설정값이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장이라면 무시할 수 있는 자극에도 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변비, 설사, 복통 등이 쉽게 발생한다. 성인이 되어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를 할 수 있다. 즉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이 장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향후 삶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쉽게 염증을 만들어내 장 손상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는 장 누수를 증가시키고 면역세포의 훈련 과정에도 혼란을 준다. 그래서 장의 면역에 대한 관용을 감소시켜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 취약한 상태로 만든다. 지금 자녀가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장을 튼튼하게 복구시켜 주어야 한다. 어릴 때 겉으로 드러나는 알레르기 증상만 보고 부분 치료로 증상 완화만 시킨다면 성인이 되어서 장 문제나 장 누수로 크게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장은 제2의 뇌다. 장감정이라는 말이 있다. 장에도 감정이 있어서 기분 조절, 행동 조절, 식욕 조절 등 우리가 표출하는 감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뜻이다. 장에는 뇌신경 다음으로 많은 약 1억 개의 신경계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 신경계가 뇌신경계와 소통하면서 기분, 감정, 식욕까지 조절한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도 부른다. 자율신경계와 장신경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뇌에서 장으로 전하는 신호 그리고 장에서 두뇌로 전하는 신호가 원활하지 못하면 장을 포함한 전신에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우울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히 두뇌에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장의 우울한 감정이 뇌로 전이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뇌에 질환이 생겼다면 장에도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결국 건강한 장은 건강한 뇌를 만들고 건강한 뇌는 건강한 장을 만든다. 장에는 인체세포의 약 10배 정도나 많은 100에서 1000조 개의 세균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만들어 장신경계에 시그널을 보내면 다시 장신경계가 자율신경계를 통해
뇌에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장에서 만들어내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로토닌과 가바이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가바는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장에 염증이 생겼거나 감염되었거나 자극을 받는 상태에서는 세로토닌과 가바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변비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장애, 기분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필자가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치료를 위해 장 복구에 접근할 때 많은 환자들이 의아해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완치 사례들은 장이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장내 세균의 비밀 제2의 유전자. 우리 장에는 여러 세균들이 균형을 이루며 공생하고 있다. 잠시 생태계에 대해 생각해보자. 보통 한 생태 내에 생물의 종이 다양할수록, 그리고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유연하고 건강한 생태계라고 판단한다. 또한 한 종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종들의 비율이 비슷비슷해야 외부의 위협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장은 마치 작은 생태계와 같아서 세균의 종이 다양하고 일부 세균이 장 환경을 독점하지 않아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장내 세균의 수는 인간의 세포보다 10배 더 많고, 장내 세균 유전자는 인간의 유전자보다 150배 더 많다. 장에 존재하는 세균이 다양할수록 인체와 서로 상호 소통하며 장기와 대사에 영향을 주기에 용이하므로 올바른 시기를 통해 다양한 세균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장내 세균 총수가 12종 이상일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며, 장내 세균 건강 표준 비율은 유익균 25%, 중간균 60%, 유해균 15%이다. 이 비율을 유지해야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내 세균은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의 세균들과 이 세균들이 만들어낸 대사 산물은 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면역 시스템과 시그널을 주고받고 인체 대사를 조절한다. 따라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잃으면 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장 누수가 생긴다. 유익균 대 유해균. 유익균은 인체 건강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먹으면 이 식이섬유들이 장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장에는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발효시켜서 대사산물인 단쇄 포화지방산을 생산하며, 이 단쇄 포화지방산은 대장을 약산성화시켜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그리고 대장의 유익균 비피도박테리움의 증식을 도와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도해 장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단쇄 포화지방산은 인체의 유익한 에너지원으로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데 필수적이며, 마그네슘, 구리, 아연, 철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도 돕는다. 특히 비타민 B, K를 합성하고 비타민 A, E, D, K와 같은 중요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유익균은 단백질을 발효시켜 근육의 생성과 손상된 근육의 회복을 돕는 아미노산을 만든다. 또한 유익균은 장을 보호하는 점액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장벽 기능도 강화시킨다.
장내세균은 특정한 종류의 당분, 녹말, 섬유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소화시켜 인체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과정들로 장내세균은 장세포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면역체계를 직접 조절하며 혈류로 흡수되어 뇌로 이동하는 신경전달 물질들을 만들어줌으로써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세포화지방산은 과잉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 면역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해균은 장내에서 음식물을 부패시켜 황화수소, 아민유, 젖산, 담즙, 대사산물 등의 다양한 독소들을 쏟아낸다. 이 중 황화수소는 중추신경계의 독소로 작용하여 섬유근육통과 만성피로증후군, 자율신경 실조증, 다발성 경화증 등을 유발하며 변형 단백질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작용한다. 주로 단백질의 소화 과정에 의한 문제로 발생되는 아민유들은 혈관 수축과 이완작용에 영향을 끼쳐 두통, 편두통뿐만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킨다. 또 젖산은 피로를 유발하고 디젖산은 신경독소로 작용하여 신경계 질환을 유발한다. 간에서 담즙을 분비해 장으로 보내면 장 속 유해균이 이 담즙을 먹고 담즙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담즙 대사산물이 대장암을 유발한다. 현재 한국의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 4위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더불어 대장암이 국내 사망 원인 1위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은 장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해균으로 인해 발생한 독소들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켜 우리를 위협한다. 따라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은 장뿐만 아니라 인체 건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장내세균 불균형. 우리의 장 속에는 친구이자 적인 세균들이 살고 있다. 우리 몸은 장내 세균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인체가 할 수 없는 많은 생리적 기능들을 반대급부로 얻는다. 그래서 장내 세균은 미래의 치유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장내 세균은 인류와 함께 공생해왔다. 장은 제2의 뇌, 장내 세균은 인간의 제2의 유전자라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건강한 사람의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85대 15의 비율로 존재한다. 이것이 장내 세균의 최적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효소가 나와 소화를 돕는데 그 효소들이 모든 음식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효소가 소화할 수 없는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 처리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장내 세균이다. 장내 세균은 그 음식을 먹이로 삼고 분해를 한다. 이때 어떤 세균이 어떤 음식을 분해하느냐에 따라 분해된 결과물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 효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독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 장내 세균이 인간의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들이 쏙쏙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장내 세균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만성질환, 즉 비만, 대사증후군, 크론병, 알레르기,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 등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새로운 치료요법들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장내 세균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 먼저 장내세균은 앞에서 말했듯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킨다. 설탕, 녹말, 식이섬유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생산하여 그들을 소화한 후 영양소를 흡수하게 만든다. 소화기관에 존재하는 세균들은 식이섬유를 발효시켜 몸에 유익한 에너지원이며 대사를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단수의 포화지방산을 생산한다. 곡류를 많이 먹는 한국인의 경우 미네랄의 흡수가 어려운데 이 단수의 포화지방산은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준다. 그리고 장내세균은 장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방어력을 증진시키는 점액, 항펩타이드 같은 화학물질들을 생산하고 장의 면역 시스템을 조절해 면역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면역세포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면역세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한 혈류로 흡수되어 뇌까지 이동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함으로써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잘 움직이려면 장내 세균들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장내 세균 종이 다양하게 존재할수록 면역 시스템의 균형은 더 잘 이루어진다.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세균의 종이 다양해야 치료가 용이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질병이 생겼는데 그 병을 담당하는 장내 세균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생리불순, 만성피로, 두통, 우울증, 비만, 대사증후군, 여드름, 습진, 알레르기 질환 등이 모두 이러한 장내 세균 불균형으로 시작된다. 장내 세균 불균형은 왜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장내 세균 불균형은 왜 생기는 걸까? 먼저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등의 고지방 시기가 장내 세균의 불균형을 만든다. 또 설탕,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도 장내 세균 불균형의 원인이 된다. 제초제, 살충제 또한 장내 세균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공식품들도 장내 세균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염소와 불소가 많은 수돗물, 알코올도 원인이 해당된다. 위산분비 저하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장벽의 방어 기능이 약화되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진다. 장내 세균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이다. SIBO가 일어나면 과민성 장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장누수를 통해 더 심각한 전신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장이 건강하다는 것은 장내 세균이 다양하고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식생활의 변화가 거듭되면서 현대인들의 장내 세균은 그 종류도 다양하지 않을 뿐더러 유해균이 훨씬 증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설탕에 길들여지고 정제 가공된 음식과 고지방식을 과다 섭취하고 식이섬유를 덜 섭취하게 됨으로써 유익균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최대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비만 또한 장내 세균 불균형인 사람들에게 훨씬 많이 나타난다.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내 세균이 많아질까? 그렇지 않다. 잘못된 시기는 오히려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장내세균 불균형이 유발하는 대사증후군 증상으로는 식욕 촉진, 복부 비만, 혈압 상승, 중성 지질 증가, HDL 감소,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장누수는 모든 전신질환의 숨겨진 블랙박스다.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장이 뚫리며 방어선이 뚫려 몸 곳곳에서 질병이 시작된다. 건강을 지키려면 건강한 장을 지켜야 하고 장누수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은 인체를 침범하는 외부 물질이 가장 많은 곳이며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집결되어 있다. 장은 온몸의 세포 및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이루며 끊임없이 소통한다. 따라서 장 환경이 나쁘면 모든 병이 시작되며 장 건강만 제대로 지켜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고맙게도 장은 여러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준다. 속쓰림, 메스꺼움, 복부 평만감, 가스, 명치 통증, 변비, 소화불량 등의 증상들이 바로 장누수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다. 이는 곧 장누수로 가기 전에 내 몸을 돌보라는 고마운 신호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바로 알아차린다면 장누수뿐 아니라 전신질환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느끼고도 단지 소화가 안 되나 보다 라고 가볍게 넘겨버리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증상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결국 장누수로 이어진다. 가스와 백만감은 소장에 세균들이 과다 증식되면서 발효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많아진 세균들이 장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손상시키면서 장누수로 이어지는데 이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면 전신성 질환으로 확대될 수 있다. 변비와 설사 등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변비와 설사를 겪고 있다면 장에 염증이 발생했거나 장내 세균 중 유해균에 의해 감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이어지게 되고 장의 민감성도 높아져 복통으로까지 이어진다. 만일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미 장누수가 진행 중이라 판단하고 더 이상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평소에 소화불량, 트림, 구취, 가스, 평만감, 메스꺼움, 변비, 설사, 복통 등 장이 내게 보내는 신호에 늘 관심을 가지자. 그게 장누수를 막는 지름길이자 각종 만성 질환을 막는 최고의 건강 비법이다. 장누수의 위험성. 우리는 두통, 피부염, 관절 통증이나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아가 약을 처방받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치료일 수 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하며 장의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원인은 다양하지만 음식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더불어 장누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누수가 인체의 나머지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장누수는 대부분의 질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 혹은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반드시 이 장누수에 대해 알아야 한다. 현대인들의 서구화된 식단과 외식 문화가 장을 힘들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패스트푸드 식단과 외식 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식사 후 먹는 달콤한 디저트들도 과도한 당분으로 유해균 정식을 부추긴다. 이러한 음식들은 장세포를 직접 자극할 수도 있고 장내 세균에 영향을 주어 장이 간접적으로 손상되어 장루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장 건강에 중요한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하는 식습관도 장 건강을 해치는 주요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데 장 안에 유익균이 많다 하더라도 먹이인 식이섬유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유익균들은 굶어 죽게 된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약물들 또한 장 건강을 위협한다. 한 예로 항생제의 경우 유익균, 유해균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여 장내 면역을 떨어뜨린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먹는 약물은 타이레놀, 아스피린 같은 진통 소염제인데 이 약은 염증 반응은 완화시키지만 오래 복용하면 위장벽의 점액 분비를 저하시켜 위장벽을 망가뜨린다. 술은 과음일 경우 72시간 동안이나 장을 누수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로 현대인들의 장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또 만성적인 수면 부족 또한 인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장을 손상시킨다. 직장에서 받는 업무와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 가정에서 받는 경제적인 스트레스들로 인해 현대인들의 장은 365일, 24시간 늘 새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본인이 장루수 상태라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날마다 스스로 병을 키워가고 있다. 장루수가 무서운 것은 어느 한 장기가 아니라 여러 장기에서 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체의 장기들은 서로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장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장과 연계되어 작동하는 다른 장기 또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치료를 할 때에도 몸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판단해야 근본 원인을 잡을 수 있고 치료 또한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장루수 환자를 상담해보면 본인이 장루수임을 몰라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결국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없어 포기하고 찾아온 경우가 많다. 양방치료를 하더라도 정세 완화 정도에 그친다.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발하고 만다. 이런 점이 장루수의 무서움이다. 그러나 장루수를 알고 있다면 그는 치료에 접근하기 쉽다. 장루수 치료의 기간과 방법은 그 정도와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장 손상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면 빠른 시간에 가능하겠지만 장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면 치료 기간은 그만큼 더 길어지게 된다. 만성질환들의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장이 습해서 발생된 장루수라면 장을 따뜻하게 조치해주고 위산 분비 저하로 인한 장루수라면 위산과 소화액 분비를 정상화시키며 SIBO 소장내 세균과 다중식으로 인한 장루수라면 장내 세균 균형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면역 조절 장애로 인한 장루수라면 장내 세균과 장내 세균 대사산물, 장세포 그리고 면역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정상화시키는 데 필요하다. 이렇듯 장루수라는 걸 인지한 후에도 단순히 환자의 시기나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접근과 치료가 필요하기에 장루수 치료는 결코 쉽지 않다. 만약 만성적인 불편함을 느끼는데 치료가 안 되고 있다면 먼저 장루수를 의심해보고 장루수 전문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장담컨대 대부분의 해답은 장루수에 있다.
장누수는 어떻게 비만을 만드는가? 흔히 많이 먹거나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살이 찐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좀 덜 먹어야지, 운동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종종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저 정말 많이 안 먹거든요. 항상 세 모이만큼 먹고 웬만하면 걸어 다니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정말 억울해요. 평소에 많이 먹지도 않고 식이 조절도 잘하는데 살이 찐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상태가 바로 장누수로 인해 비만이 생기는 경우로서 장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장누수는 다음 3가지 원인으로 인해 비만을 만들어낸다. 첫째, 독소 과다. 둘째, 전신성 염증. 셋째, 장내 세균 불균형. 이 3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의 몸은 결코 살이 빠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다. 온갖 다이어트 방법을 총동원해도 체중계의 바늘은 늘 제자리란 소리다. 그래서 살을 빼고 싶다면 먼저 살이 잘 빠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몸속에 독소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쉽게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몸, 즉 독소가 없는 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우리 몸은 독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인체의 방어 기전에 의해 독소를 지방에 저장한다. 독소가 많아질수록 이 지방 창고의 사이즈는 점점 커지게 된다. 지방이 커진다는 것은 곧 복부 비만 등 몸의 곳곳에서 비만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독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해독을 하지 않고 굶거나 식단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무작정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독소들이 몸 안에 쌓이기만 할 뿐 몸 밖으로는 배출되지 못한다. 몸 안에서 제거되지 않은 독소들을 지방이라는 창고에 다시 저장함으로써 요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실패하는 다이어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현대인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고혈당, 고지방 시기가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단 음식을 입에 달고 살거나 고기를 즐겨 먹으면 영양의 균형이 무너지고 장내 세균에도 불균형이 생겨 비만과 전신성 염증을 유발하기 쉽다. 장내 세균 불균형이 되면 죽은 세균의 조각인 LPS, 즉 독소가 다량으로 만들어지고 이 LPS가 장누수로 인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체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보이면서 전신성 염증 상태를 만든다. 이 염증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이 나타나고 대사 기능에도 문제를 가져와 비만을 유발하는 것이다. 비만을 만드는 지방세포는 칼로리 저장 장소를 넘어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작동한다. 지방세포에서 생산하며 관리하는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이 렙틴인데 렙틴은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방에서 호르몬 분비 장애가 일어나고 염증 유발 물질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복부 지방을 넘어 2형 당뇨, 고혈압, 고지혈, 심혈관 질환 등을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여성질환, 뇌질환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만을 일컬어 염증질환이라고도 한다. 비만은 전신의 미세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장누수로 인한 염증 때문에 비만이 유발되기도 한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식이 조절과 운동을 하기 전에 내 몸의 염증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 염증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호르몬, 펩티드 등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지만 무엇보다 장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난 후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는 현재와 미래의 건강을 위한 방어 시스템, 면역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